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서 쿠팡 본사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소비자들이 승소하면 조 단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환경훼손이 심각한 익산 왕궁면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재생이 본격화합니다. 이른바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의 설계를 위해 영국 실무진이 다시 익산을 찾았습니다.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전북현대가 코리아컵에서도 우승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팀을 강등권에서 정상으로 끌어올린 거스포옒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해 전북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기보단 현역 단체장에 대한 비판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슈K에서 그 의미와 배경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 소송뿐 아니라 미국의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추진됩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배상액이 클 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첫 소식 김귀수 기자입니다.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 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곧 미국 법원에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 상대는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 쿠팡 한국법인 지분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의결권의 70%를 갖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무법인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궁극적 의사결정 주체이고 보안 등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며 미국에서 법적 책임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송의 쟁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본사가 구축한 시스템의 실패, 보안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한 번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광범위한 배상의 길이 열립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조 단위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전망일 뿐 쿠팡 본사의 고의나 허위 등의 입증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집단 소송의 경우 몇 년간 진행되는 게 보통이어서 단기간에 결론이 나오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익산시가 과거 한센인 축사가 밀집돼 환경 훼손이 심각했던 왕궁면 일대에 대한 대규모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데요. 이른바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 영국 실무진이 다시 익산을 찾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는 폐광산을 세계 최대 온실로, 폐염전을 해양 테마파크로 만들며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Is all of this part of your land? All that we can see? 에덴 프로젝트의 실무진이 지난 10월에 이어 익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산림치유와 한방치료, 명상을 접목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주변 생태 환경도 꼼꼼히 살핍니다. 또 도시 재생의 주 무대가 될 왕궁면에서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현지 주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우리가 묻고 싶어. Thinking about working in a new place.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에 담을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달 만에 다시 익산을 찾은 영국 에덴 프로젝트 팀은 이곳 왕궁 정착농원의 역사성을 살리고 지역에 특화된 치유자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익산만의 차별화된 사회적 처방체계를 제안한다는 구상입니다. 익산시는 최근 정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된 왕궁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에덴 프로젝트까지 가세하면 주민 정서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에덴 프로젝트는 복원된 환경 속에서 앵커 시설로서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3월쯤 익산형 에덴 프로젝트의 밑그림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2천억여 원의 사업비는 여전히 숙제. 익산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치유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정부가 내년 초 해상풍력발전 집적화 단지를 지정 발표할 전망인 가운데 군산 어청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0월 어청도 인근 해역에 1.0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군산시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 주도형 공공해상풍력 발전 모델로 높은 주민 참여가 사업 성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와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 개통 연결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산 전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10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모두 완공하면 우리나라 한해 예산의 90%에 달하는 600조 원 가까운 부가가치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전력 사용량의 6분의 1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필요한데 전압 안정도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송전망 추가 건설은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더 전력 수요를 키우기에는 이미 기존의 전력망이 구조적으로 지금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대형 산업 수요를 좀 지방으로 사실은 분산을 시켜야 되는. 이 때문에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단계 하나씩 짓고 있는 거 외에 나머지들은 지금 호남권과 영남권의 2, 3단계는 나눠서 지금 가져가되 호남과 영남 지역에서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기업하고 정부 지자체가 같이 해서 지금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북도 대응은 미흡합니다.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고리로 삼고 있는 아리백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할 계획이지만 당장 중요한 전력 개통 연결 문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개통 연계 방안은 새만금에서 서화성으로 가는 해상 HVDC 케이블로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수도권을 전기를 다 보내주고 나면 지역에 남는 거는 지역에 쓸 전기가 없는 겁니다. 새만금의 아리백 산다는 껍데기가밖에 남을 게 없는 거고. 당장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만금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생명 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건설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전망 등 분산형 전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기가와트를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아마 새만금밖에 없을 거예요. 농생명 용지를 활용한다면.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전력 개통 연결, 지역 산업구조 재편을 아우르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육상 태양광 문제,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개통 문제를 빠르게 연결을 해서 아리백 산단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륙 쪽에 또 별도의 이런 그 지산지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개통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전북은 초고압 송전솔로만 지나가는 피해 지역으로 남을지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뒤 세 번째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았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 5일 김문석 총리가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해서 청년식품 창업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정권 출범 이후 국무총리가 우리 전북에 세 번이나 지금 방문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는 첫 번째 정책적인 의미와 두 번째 정치적인 의미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했는데요. 소위 5극 3특 지방시대 발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균형 발전만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 철학, 국정 과제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적극적으로 뛰는 가운데 특히나 농업 그리고 청년 그리고 산업 그리고 인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북이 일종의 테스트베드, 실험장으로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전북에서의 지방 발전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의 지방 발전 정책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로서의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라고 좀 보겠습니다.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북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4위 지역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지역인데요. 이곳 지역에서 탄탄하게 지역을 일단 세를 다져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김민석 총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뭐 지방자치 선거에 출마하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2030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로서 향후 개인의 정치적인 장기 포석의 일환으로서 호남 지역에서의 인지도 그리고 지지세를 다지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야기도 해보죠. 요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죠. 지방선거가 아직 반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다소 이른감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다고 보십니까? 예, 이미 지방선거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입지자들이 인지도 제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세력 구축, 조직세 동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현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견제가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노이즈 마케팅, 비판과 비평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인지도를 놀리고 그다음에 먼저 선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그 당내에서의 입지를 조기에 확보하겠다. 특히나 자신의 그 상품성 그리고 정치력에 대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미리 소위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방선거 각 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계속적으로 지금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요. 그 속도나 열기는 더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입지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현역에 대한 날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대결이라기보단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선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이고 대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비난과 비평이 이제 난무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누가 더 못했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더 잘할 거냐를 가지고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비난이 원색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집행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증을 갖게 되고 특히나 청년층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겠죠. 문제 해결형 경쟁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 주인인 유권자가 비난을 하는 정치인들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북을 앞으로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 그에 대한 답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들을 선택하게끔 요구를 하면 당연히 정치판도 유권자인 즉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 비난을 넘어서 정책 경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판이 형성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체감되는 실질 공약들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법안, 정책, 예산 등 재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는 정치인들을 요구해 주는 것이 결국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비난을 넘어서 대안으로 문제를 넘어서 해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국가 예산도 짚어보죠. 전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 10조 원을 달성했다고 자축했습니다. 다만 총액보단 현안 사업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살펴야 할 텐데 이번 국가 예산 의미와 아쉬운 점 평가하신다면요? 예, 사상 최초로 10조 83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확보한 것이죠. 따라서 이 수치적인 의미에서만 보자고 하면은 전북특별자치도한테 새로운 예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칭찬할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예산의
용처, 집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0조 8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지금 상당히 국책 사업과 연관된 부분이 많아요. 새만금도 그렇고 국가가 하는 사업은 국가가 100%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소위 매칭 펀드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국가가 지원해주되 또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17개 시도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23.6%.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예산만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안에 곳간이 비어있다고 치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되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로드맵을 세워서 잘 집행하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온 성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 10조라는 두 자릿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집행의 과정, 그리고 내놓는 성과의 구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지방 재정이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빚을 내서 메꿔야만 되고 재정이 악순환됨으로써 재정 건전성이 저해가 되는, 즉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빈 강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전 부교육감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출생교육 지원금 1억 원 지급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학교 기능 회복 프로젝트 시행과 인공지능 기반 문해력 증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감에 세 번째 도전하는 황 전 부교육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과 전북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성취두 전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성 전 위원장은 조선시대 3, 4대 도시였던 전주시는 현재 15대를 넘어 20대 도시로 하락하고 있다며 당선된다면 이재명 정부 전반기에 전주광역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자강기업을 꼭 키워야 한다며 젊은 층이 살고 싶은 전주시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연구소와 청년 기업 중심의 초고층 빌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를 일으키는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빠르고 정확한 기상 정보는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4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 동민은 해마다 봄만 되면 냉해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갑작스러운 영하권 추위로 100그루가 넘는 나무가 한꺼번에 얼어 죽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는 이 같은 피해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문자 알림을 받으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자로 매일매일 받아본 것이 내가 앱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뭐 냉해 이제 방지제 같은 걸 쳐주고 스프링클을 돌려주고 뭐 그럽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70여 시군에서 운영하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망을 앞으로 울릉도를 제외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보 서비스는 기온과 강수량, 풍속 등 11개 기상 요소를 바탕으로 각각의 강도를 분석해 고온과 저온, 가뭄, 풍해 등 15종류의 재해 경보를 발령합니다. 특히 기상청이 사방 5km의 읍면 단위로 동네 예보를 한다면 농진청은 이를 받아 가로 세로 30m의 농장 단위까지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작목의 생육 시기별 재해 정보도 안내해드리고 있어서 농가들에게는 넓은 범위의 공통된 정보가 아닌 맞춤형의 작은 공간 규모의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기상재해의 10%만 예방해도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올해 K리그 우승팀 전북현대가 코리아컵까지 우승하면서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거스포획 감독은 강등권 팀을 정상권으로 끌어올렸지만 부임 1년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난저 광주FC와 코리아컵 결승에서 맞붙은 전북현대. 치열한 승부 끝에 이승우의 결승골로 광주를 2대1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미 정규리그 우승을 거둔 전북은 시즌 더블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 머물던 팀을 명실상부한 최강팀으로 탈바꿈시킨 포획 감독의 지도력이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경기 전에 선수들끼리 엄청난 동기가 생기게끔 감독님께서 미팅을 통해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포획 감독은 준결승전에서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당해 결승전은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까지지만 최근 포획 감독이 구단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시즌 내내 이어진 판정 불만과 얼마 전 코치가 인종차별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취에 대한 기사가 경기 전에 났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뭐 공유된 게 있는지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명가를 재건한 명장의 이탈이 가시화하면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전북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관광 약자를 위해 조성하는 열린 관광지 공모에 정읍시가 2해 연속 선정됐습니다. 남원시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도자전시관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정읍 지역 관광지 3곳이 정부의 열린 관광지 조성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내장산 국민여가 캠핑장과 동학 농민혁명 기념공원, 정읍사 문화공원에는 앞으로 국비 7억 5천만 원이 지원돼 장애인과 고령층,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정비와 안내체계 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2년 연속 열린 관광지 선정이라는 성과를 기반으로 누구나 방문해도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 관광도시 정읍을 구현하는데 남원시가 추진하는 도자전시관 사업이 전북도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오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간 뒤 각종 행정 절차와 추가 재원 확보 등의 절차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를 계기로 도자전시관을 건립하여 남원 도자의 오랜 전통을 이어갈 뿐 아니라 남원의 위상을 높이고 도예인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지역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지원 대상자 발굴과 자원 연계를 맡고 식품진흥원은 식품자원 제공과 기업 참여를, 입주기업협의회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 등의 역할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는 모두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는 799건이고 피해액은 298억 원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전북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함께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법관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관들은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관들은 약 6시간 회의 끝에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고 현장에서 발의된 해당 안건에는 재석 79명 중 50명이 찬성해 가결됐습니다. 법관 인사,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 구성에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은 내란 사건을 맡을 판사와 영장 전담 법관 임명 과정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관여하도록 해 위헌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법과 증거 등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각계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에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일부 수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헌법 파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통일교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물살을 탔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성 논란의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성을 악용하는 꼼수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처리를 늦춘 배경에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에 이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원총회에선 다수의 의원들이 현재의 내란 재판부법에 우려를 제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그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내란과 외환 재판에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법사위 소위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한편으론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재수사하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고가 물품과 현금 등을 건넨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재단 지원금 사용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 씨는 지난 재판에서 민주당 유력 정치인 여럿을 거론하며 지원하거나 접근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정부 고위 관계자 등 10여 명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전현직 의원 일부에겐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KBS의 질의에 통일교 관련성을 부인하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이 진술을 확보하고도 석 달 넘게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특정 정당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과 시간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이 만료되는 이번 달 이후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인들은 운전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병원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운전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7살 남편이 뇌경색이 온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웁니다. 차가 없으면 병원에 다니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보호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다니지 맨날 택시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차가 없이는 여러모로
힘들다고 보죠. 80을 바라보니까 선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떨어지죠.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 등 공동연구팀이 고령 운전자 2,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운전을 계속하는 비율이 65세에서 74세까지는 81%, 75세 이상에선 36%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일수록 판단력과 민첩성이 떨어지지만 75세 이상에서도 3분의 1 넘게 운전대를 놓지 않는 겁니다. 특히 집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30분 넘게 걸리면 노인 절반 이상이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또는 전철역까지도 걸어서 30분 이상 거리인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노인 비율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이 삶의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이걸 어떻게 용이하게 접근하는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멀거나 병원 자체가 멀면 운전을 계속 하셔서 어떻게든 병원에 도달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그만두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면 현금 보상 이외에도 대중교통 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차량 급발진 방지 장치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고속열차 SRT가 이용객에 비해 좌석이 부족하다 보니 매달 예매가 열리기 무섭게 오픈런을 해야 겨우 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3월부턴 SRT만 운행되는 수서역에 KTX 열차가 투입돼 좌석 수가 늘어납니다. 두 기관 통합도 추진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고속열차 SRT의 출발지 수서역입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주요 노선 열차가 대부분 매진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대비 좌석이 20%가량 부족하기 때문인데 승객들은 예매 때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3주 전에 해도 좀 예매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안전하게 맨날 한 달 정도 전에 예약하고 있습니다. 또 모임이 아무래도 저녁 퇴근 시간 후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빨리 매진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내년 3월부터 SRT 전용 정거장인 수서역에 KTX 열차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KTX 열차는 950여석 규모로 기존 SRT보다 좌석이 2배 넘게 많습니다. 또 서울역 출발 KTX와 수서역 출발 SRT를 구분 없이 교차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출발한 KTX가 부산역으로 갔다가 수서역으로 돌아와 승객을 내리고 태우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년 말까지 예매 앱도 통합합니다. 하나의 앱에서 KTX, SRT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에는 취소 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운영사인 코레일과 SR도 내년 말까지 통합할 방침입니다. 두 기관이 통합 운영되면 하루 16,000석가량 좌석이 늘고 운임도 10% 정도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이 코레일 분석입니다. 현재 SRT 운임이 KTX보다 10%가량 싼 것을 고려한 겁니다. 10년 만에 고속철도 운영이 독점 체제가 부활하면서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중고 아이폰을 판매한다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은 한 사이트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를 벌여 이 업체 사이트를 강제로 차단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소비자 피해 규모는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48만 원을 결제한 A씨. 해외에서 배송돼 길어도 한 달이면 도착한다고 했지만 휴대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환불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고 문자도 돌리고 모든 수단으로 연락을 총동원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업체 측은 통관 절차가 지연됐고 주문이 갑자기 많아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사기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애매한 답답하고. 그런데 A씨처럼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민원이 줄을 잇자 이 업체의 대표 안모 씨는 또 다른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물건을 배송하지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만 지난 10월 기준 503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린 KBS 보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안 씨가 운영한 업체 2곳에 대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상품 판매를 전부 중지시켰습니다.
공정위가 현재까지 추정한 소비자 피해 규모만 6억 원, 숨은 피해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판매자의 신원 정보 및 거래 후기 등을 확인하고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고 공정위는 또 해외 배송 상품을 거래하면서 가격이 너무 싸거나 배송 기간이 긴 경우에도 의심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밀물 수위가 높은 대조기, 해안가 고립 사고가 잇따라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안 해양경찰서는 그제 오후 1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 채석강을 찾았다 만조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조했습니다. 부안해경은 당시 평소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시기였다며 방문 전 꼭 물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도달해 국비와 도비 반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유정 전주시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국비와 도비가 반영됐지만 시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200억 원 규모라며 미래 문화 생산기지 조성은 예산 때문에 착공 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시장은 이전 정부 경제 상황에 따라 교부세가 해마다 1,000억 원 가까이 줄어 재정 운영이 어렵다며 신규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비와 도비 반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은 비교적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대기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부터는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익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군산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북권은 완주가 영하 4도, 순창이 영하 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해상 바다의 물결은 1m, 서해남부 해상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극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주 후반부터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북 현대가 올 시즌 더블 우승을 이뤘지만 팀을 강등권에서 끌어올린 거스포엣 감독은 사임하면서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명가 부활을 이끈 명장의 이별이 현실로 다가오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